리서치 속독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짝 증시에 좀 지치는 오늘 시장 흐름이네요. 월요일 매도 사이드카, 화요일 매수 사이드카, 그리고 오늘 시장의 재차 급락 흐름까지 이번 한 주간의 변동성은 정말 시장 참가자들의 좀 체력을 좀 빼놓는 시장의 흐름이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AI 그리고 이에 따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오늘 국내 시장을 강타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도세, 사실 제 기억에는 이 정도 매도세가 나온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많이 팔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일라인11을 필두로 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반등이 나타났지만 오늘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리스크 회피 심리와 함께 제약 바이오 섹터도 동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흐름 속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실 저희 위혜주 애널리스트와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저희도 뭐 오전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종목 리포트를 해서 이제 방송을 또 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위혜주 박사의 리포트를 이제 좀 제가 방송을 해서 올리면은 네. 반응이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그리고 채널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좀 종목을 또 잘 보시고 하시면은 외부에서 좀 많이 찾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느껴지시나요? 어떠신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게 최근에 많이 바빠졌어요. 그래요? 예. 이게 아마 뭐 저에 대한 것보다는 제가 이제 커버하고 보고서 쓰는 종목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죠. 그 기업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커버하시고 리포트를 쓰시는 종목군들의 성과가 아무렇지 않고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디서 뭐 찾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이제 그 종목군들이 또 좋은 퍼포먼스를 냈고 또 좋은 뭐라고 할까요? 회사의 가치 혹은 파이프라인의 가치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떠한 얘기를 해볼까? 먼저 이제 섹터 산업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연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섹터가 제가 보기에는 좀 거센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항공우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러한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섹터들이 시가총액 상단의 아성을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은데 연초 시장 이 제약 섹터에 대한 흐름 어떻게 좀 보셨나요?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은 계속 큰 관심을 보여왔었는데요. 이제 섹터 내 상위 종목들의 변화가 조금 관찰되었던 것은 작년보다는 올해 삼천당 제약이나 코오롱 티슈진 이런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스닥 상위 종목에 포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관심이 워낙 적었고 주가가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고 잠재 가치가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관심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셨듯이 사실은 이제 연초에 뭐 완전 대형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이나 이런 쪽에서 몇몇 가지 뉴스 모멘텀 때문에 좀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제 다른 기업들이 또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좀 연출되는 제약 섹터 내에서의 뭐 순환매와 새로운 종목군들의 등장이 약간 특이한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오늘 두 개, 코오롱 티슈진과 에이프릴 바이오 두 종목을 이제 들고 나오셨는데,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목표 주가 상향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째 정도, 네 번째 정도 목표 주가 상향이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드는데, 왜 또 목표 주가를 이렇게 상향을 최근에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코오롱 티슈진은 미국 시장을 목표로 TGC 무릎 골관절염 신약 후보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약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약가에 대한 그 체감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비싼지 잘 모르죠. 우리나라 약가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 코오롱 티슈진이랑 약간 이제 유사한 치료제는 아니지만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로 메디포스트의 카트스템이 동시에 팔릴 때가 있었어요.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그때 제가 알기로 당시의 약가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로 두 약이 약간 같았대요. 근데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카티스템의 일본 진출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동일한 약이고 일본에서 지금 3상 완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완료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승인받고 나서 일본 시장에 판매될 경우 네. 약가를 약 3천만 원가량 받을 수 있대요. 이게 왜냐면 유사 치료제 기반 약가 산정이 될 경우에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의 지금 유사 치료제. 네, 일본에 네. 이제 제이텍이 파는 자크라고 하는 약이요. 연고를 결손된 환자 대상으로 넣을 수 있는 이제 치료제인데 네. 그게 278만 원에 팔리고 있대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죠. 한 2,500만 원. 네, 그렇죠. 뭐, 그 정도 되니까 후발주자인 카티스템도 2,500에서 3천만 원 수준의 약가 책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도 일본에서 그 약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의 약가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일반 OECD 국가 대비 최소 2.5배에서 3배 정도 비싼 것이 미국 약가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에서 의료비 일본보다. 지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고 그걸 그렇죠. 위해서 최애국 수준으로 약가를 낮춰라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다시 이제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코오롱 티슈진의 TGC를 생각을 해보면요. 네. 회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네, 15,000에서 그러니까 1.5만 달러에서 2.8만 달러 수준의 약가를 책정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전 밸류에이션 테이블에서 25,000달러 수준의 약가를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일본 약가가 3천만 원이면요. 미국은 훨씬 더 높을 때니까 제가 그리고 회사가 추정하고 있는 약가의 수준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정해서 올렸는데 예. 그래서 이제 3만 그렇습니다. 달러로 상향을 하면서 실력 추정치 상향이 나오니 당연히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을 좀 하신 흐름으로 좀 전망을 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이 코오롱 티슈진이 진짜 어느 타임라인으로 언제 어떻게 승인을 받고 언제쯤 실적에 도움이 될까 이 타임라인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네. 흐름인가요 지금? 타임라인은요. 이제 한 달 뒤네요. 3월 6일에 네. 첫 번째 임상 3상의 마지막 환자 추적 관찰을 종료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3상의 데이터 락을 걸어요. 네. 어떤 데이터도 들어오지 않고 나가지 않습니다. 데이터 락을 하고 그때부터 마스킹을 해제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환자의 TGC가 주사되었고 어떤 환자의 위약군이 위약이 주사되었는지 들어있는지. 네. 각 환자의 이제 임상 특성은 어떠한지를 다 분석을 한 다음에요. 첫 번째 탑라인 결과,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달성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점은 7월 초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7월 초 정도 되면은 회사에서 뭐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탑라인을 발표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때쯤에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최종 클리니컬 스터디 리포트 CSR은 한 10월 정도에 예상이 되고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두 번째 임상 3상 결과 7월에 탑라인, 네. 그리고 저희 뭐죠? 10월에. 네, 예. 10월에 CSR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어쨌든 1,060명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를 모두 네, 확보를 하고 올해. 내년 초에 품목허가 신청서 제출 그리고 28년 초에 승인, 하반기 판매 이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러면은 흐름을 좀 주가의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네. 이게 또 뭐 우리가 항상 이제 소문이 뉴스로 바뀌면 주가가 빠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혹시나 이제 뭐 삼상이 정말 잘 진행이 돼서 좋은 데이터를 얻고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제 뭐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왜냐면 이제 많이 올라와 있으면 그때부터 네. 이제 현실적인 숫자를 생각하게 될 텐데 네. 그러한 흐름 내에서 주가의 흐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코오롱 티슈진? 사실 저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코오롱 티슈진 예전에 거래 정지 2주 전에 제가 손절하고 나서 안 봐가지고 예. 제가 싫어하는 종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가가 최근에 꽤 올라오긴 했는데 네. 어떻게 추정을 하고 계시죠 지금? 네. 뭐 미래 매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28년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첫해 1,435명 환자 대상으로 투여를 한다 가정을 하고요. 네. 이거 이제 점유율 기준이 0.02%거든요. 그래서 2041년까지 점유율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리니어하게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네. 14년 차에 10%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을 했고요. 네. 2041년이 피크 세일즈라고 가정을 했는데 요때 매출이 얼마입니까? 지금 114조? 네. 10억 원이니까 네. 15조, 11조 예, 원이요. 11조 원 정도 추정을 하셨네요. 11조 원이고요. 순이익은 6.3조. 어쨌든 오. 이런 것들을 DCF 테이블로 땡겨 시간 오시는군요. 할인하고 네. 연구 성장률 마이너스 15% 적용을 했을 때 현재 가치는 10.4조 원 수준이고요. 이건 미국 가치만입니다. 그리고 네. 리스크 어드저스티드 NPV 신약 실패 확률이 5%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네. 할인을 해서 9.9조 원의 미국 가치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 가치만 네, 제시를 산정을 하셨는데 했을 때 4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14조 원이고요. 이거 딱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가 점유율을 10% 정도로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점유율 추정치는 이론적으로는 50% 이상 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약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론적으로 이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점유율 추정치를 조절하면서 또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코오롱 티슈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다 보니까 뭐 최근 주가가 계속 이런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뭐 너무 좋다 이렇지만은 사실 바이오주들은 항상 그래도 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네.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위험 요소, 아까 얘기하셨던 뭐 데이터가 좀 나오게 될 텐데 이런 데이터 쪽에서 뭔가 좀 우려가 생길 만한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저희가? 현재까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했으니까 그동안 발표된 임상 결과들이 논문으로 네. 이제 발간이 되어 있어서 한국하고 미국에서의 임상 결과 논문을 다 봤을 때 제가 우려할 만한 요인은 없겠다라고 판단한 거는 이게 이런 위약대조 임상 같은 경우에는 임상의 환경이 바뀌거나 인종이 바뀌거나 네. 하게 되면은 위약 대비 통계적인 이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무릎 골관절염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빅파마들도 네. 다 이제 임상 효능 확보에 실패했던 건데요.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이제 나라가 바뀌어도 임상에 승인한 유일한 신약 후보이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뭐 회사도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제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티슈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후기 임상을 쫙 모아놓고 모든 어떤 것이 임상이요? 어떤 것이 가장 프로미싱한 무릎 골관절염 신약 후보인가를 분석한 리뷰 논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디스커션에 보면 가장 잠재력이 크고 높은, 그리고 네. 근본적인 신약 후보가 될 수 있는 신약 후보로 TGC를 꼽고 있고요. 네. TGC가 오히려 무릎 골관절염 신약 후보의 랜드스케이프를 바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의 빅파마들은 이제 그냥 전통적인 신약 개발 방식으로 네. 소분자화합물, 제조합 단백질, 항체를 가지고 이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했다가 다 실패했는데 네. 티슈진은 이거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질환에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새롭다. 방식이다. 효과가 나오니까 후발주자들이 세포 또는 유전자 치료제로 이 질환의 임상 시험을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인받으면 이게 최초고 그렇겠네요. 예, 이런 긍정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가 이 질환에서 임상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제가 공부한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모멘텀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전 세계적인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물론 차트를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시가총액은 8조 원, 9조 원이 네. 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리스크도 물론
임상 3상에 대한 실패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항상 근데 어떤 이제 얘기든 있죠. 제가 생각하는 임상 실패 리스크는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료를. 네. 딱 이제 임상은 모든 임상에 보면 환자 선정 기준하고 제외 기준이 다 있어요. 아, 예. 선정 기준이 굉장히 심플해요. 40세 이상, BMI 18.5에서 40. BMI 30 이상이면 비만이거든요. 비만이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일정 부분의 비만 환자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KNL 2, 3등급 무릎 OA 환자이면서 40 정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만 모읍니다. 굉장히 네. 심플해요. 그런데 비만 환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 임상이 시작하고 팔로우업이 끝나는 요 사이에 제약바이오 시장이 가장 큰 변화가 뭔지 비만 아세요? 치료제였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이제 선정된 환자 중에 비만 환자가 갑자기 살이 빠지면 임상 시험에 참여했는데 비만 치료제를 맞았다. 네. 아.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의한 바이어스가 그렇겠네요. 생길 수 있는데 네. 일단 이 임상 생각해 보시면 530명이고요. 이 중에 65%가 TGC를 맞고 35%가 위약을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 수가 그런 비만약을 이게 안 맞은 사람도. 피하 네. 조사 받으신 환자군이 일부 있다고 해도 그런 통계적인 뭐라 하죠? 팀? 치매나 뭐 이런 이제 것들을 뭐라 제거할 수 그러죠? 있겠네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N수가 높기 때문에 네. 통계적인 신뢰도가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임상 쪽에 좀 위험 요인, 사실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굳이 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우리 코오롱 티슈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또 최근에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한 두세 군데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저희가 좀 짧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는 어떠한 이벤트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셨는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에이프릴 바이오도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회사죠. 많이 올랐다고 또 이제 차트 보면은 또 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오늘 임상 발표도 임상 진입 발표였나요? 예. 에이프릴 바이오는 제가 아무리 해도 요 회사는 정말 너무 좋은 회사고 지금 1.5조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 받는 것도 저는 굉장히 아직도 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면역학 전공자고 네. 제가 또 에이프릴 바이오 APB-A1이라고 하는 그 신약 후보가 CD4릴 라이간드를 차단하는 네, 그 기전을 항체인데 네. 제가 이제 포닥 때 그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좀 이해도가 높다라고 그러시겠네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장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이 왔다. 왜냐하면 저는 CD4릴 라이간드가 면역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타겟인지 알고 있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뭐가 위험한지 알고 있고요. 경쟁 현황에서 그렇게 프로미싱한 신약 후보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의 A1은 굉장히 좋은 약이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좋은 약이었냐면 바이오젠이 개발해 놓은 네. CD4릴 라이간드 항체에다가 FC 포션을 에이프릴 바이오의 사파라고 하는 플랫폼으로 바꿨어요. 네, 전달 쪽이죠. 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CD4릴 라이간드를 항체로 개발하면 환자한테 혈전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과거에 실제로 그때 이제 바이오젠이 임상 중단을 할 만큼 굉장히 시리어스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사파로 대체하면서 혈전증 부작용을 낮출 수가 있었고요. 방감기를 일반 항체하고 유사하게 바꿀 수가 있었던 게 장점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사파의 장점은 병변으로 이동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사파가 알부민을 따라다니면서 방광기를 개선을 하는데 알부민의 특성이 염증성 병변 부위가 혈관이 굉장히 헐거워져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침투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 환자한테 병변 부위에 약을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사파로서의 효능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이제 에보뮌이 룬드백이 네. 테드 암병증. 예, 테드 암병증 환자 대상으로 중간 결과 발표했는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2mm 이상의 네, 안구 감소, 안구 돌출 감소 효능을 보였고 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장표에다가 에이프릴 바이오의 A1
그들의 코드명 2251인데 그거를 임상 이상 진입을 결정했다라고 네. 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장표에다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직 테드 원비상 종료도 안 했는데 룬드백이 이상 발표를 했네? 이거는 호재인 거죠. 그렇죠. 그들이 봤을 때는 테드 원비상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그들은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는 게 원비상이 환자 19에서 20명 대상으로 진행한 A1 단일 투여군 임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효과가 알고 있을 거고, 이렇게. 7번 환자가 방문했을 때 쭉 이제 리니어하게 양고 돌출이 감소하는 선형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팔로우업 했을 때도 리니어하게 계속 감소한 결과를 확보를 하고 이게 좋다라고 판단해서 이상 진입을 한 거죠. 네. 사실 6월 정도에 A1의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빨리 나올 성공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6월 중순에 있는 미국의 이제 내분비 학회에서 상세한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시간상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시가총액이 크게 불어난 바이오텍들은 사실은 빅파마랑 다 이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저같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에이프릴바이오의 약이 이렇게 좋은데 왜 빅파마들하고는 안 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좀 이상한 질문인가요? 좀? 아니. 그냥 일반 주주였을 땐, 그러니까 물론 빅파마한테 라이센스 아웃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그 전에 누구한테 라이센스 아웃하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동안에는 주주한테 좋은 쪽으로 성과를 보여줬고, 지금 아마 룬드백도 그렇고 에보민도 그렇고, 뭐 제3자하고 공동 개발을 하거나 제3자한테 파이프라인 라이센스 아웃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일단 이제 에보민 같은 경우에는 이 CEO가 과거에 그 레브리키주맙이라고 하는 맞나 제가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서 매각을 하나 하고 나왔죠 회사를. 그렇죠. 예. 그 항체를 하나 일라이 릴리에 라이센스 아웃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빅파마가 아토피 질환 영역에서 어떤 약을 찾고 있는지 지금 아토피 질환에서 언맨 메디칼 니즈가 뭔지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약이 뭔지를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R3를 빌드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목표 주가 상향한 것도 제가 그동안 에이프릴바이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가치를 상향한 것도 있지만 에보뮌이 R3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에 그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설명하자면 좀 길 수가 있는데 하여간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만들어야지만 사파에 의한 약물의 이동성 개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람의 알부민과 사람의 FcRn 리셉터가 발현되도록 만들어진 형질 전환 마우스입니다. 사람과 비슷한 쥐라고 보면 되나요? 그럼? 두 단백질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만, 마우스께 사람 걸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왜냐면 사파는 사람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마우스가 잘 안 붙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옥사졸론이라는 물질로 아토피 피부염을 오른쪽 귀에만 유도를 했어요. 그러고 형광 다이가 결합된 301 R3를 꼬리에 정맥 주사를 했을 때 약물이 다 오른쪽 귀에만 가 있네요. 오른쪽 귀에만 가 있잖아요. 왼쪽 귀에는 아토피를 유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파는 반감기 개선하는 그 플랫폼인데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실제 원하는 병변으로 이동성 개선을 현저하게 유도할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정량적으로 분석했을 때에도 보통 정맥하면 약이 다 간으로 가는데 오른쪽 귀로 간보다 2배 이상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3월 초에 아토피 환자 대상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되면 임상 결과가 왜 좋았을까요? 바로 사파 때문입니다. 병변으로 이동성이 좋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약물에 의한 효과가 빠르고 극적으로 나타나서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언티픽 레셔널레가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과하고 레셔널이 잘 맞으면 약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에보뮌이 요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 아웃하거나 뭐 어떻게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뭐 작년에 D&D 파마텍의 파트너인 메세라가 화이자에 인수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좀 다소 좀 비약적이기는 하지만 에보뮌도 그럴 수 올해도
에이프릴 바이오와 에버뮌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가지고 나오신 두 종목에 대한 질문을 그리고 궁금증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다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평소보다 이제 조금 더 긴 시간을 저희가 할애를 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위에조 박사와는요, 바이오 특집을 한번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이번 월말에 좀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또 우리 좋은 내용들 많이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위에조 애널리스트와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